네, 안녕하셨어요? 네. 지중해의 역사와 예술을 공부하면서 행복해지는 시간, 우리 지중해 시간 여행이 마련한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의 5번째 강의 5편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튀르크 돌궐 민족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옛 돌궐 민족의 튀르크 민족의 문자와 언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미있는 퀴즈. 돌궐이 흉노의 후예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런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궐 문자로 된 유물이 남아있을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궐 문자가 있는 그 유물은 어디에 존재해 있을까요?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을까요? 아니면 몽골 초원에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학자들이 돌궐 문자와 기록된 옛날 유물을 발견하고서는 이것이 유럽의 게르만 문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아닐까요? 자, 돌궐 문자와 게르만 문자 어떤 관련이 있을지. 튀르키예 어족, 그러니까 튀르키예 범튀르키예의 어족에 속하는 그런 언어들끼리는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이제 돌궐 민족, 튀르크 민족의 기원과 돌궐 문자, 돌궐 언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명의 교차로 튀르키예를 예술혁명과 생산혁명, 그리고 금속혁명과 문자혁명이라고 하는 네 가지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이러한 네 가지 주요 혁명을 튀르키예와 그 주변 지역의 역사와 예술을 통해서 이제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머리에 항상 넣고, 이스탄불에서 시작해서 38개의 튀르키예 내의 주요 역사, 예술, 문화 유적지를 우리가 순서대로 탐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궐 튀르크 민족의 기원. 훈족과 돌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제 훈 제국이 워낙 이제 넓은 영토에 있었잖아요. 카스피해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독일 지역까지 굉장히 강활한 지역을 훈 제국이 통치를 했는데, 그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민족이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고트 민족이라 고트족이라든가 게르만의 다양한 방언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슬라브어의 조상어가 되는 그런 언어들,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언어, 이란어죠. 거기다 핀우고르기 언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라틴어,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의 그리스어, 이런 것까지 전부 요소들이 그 훈의 언어 속에, 단어 속에 이렇게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훈의 지배 계층의 이름 속에 고트어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고트족이 훈족에 포함돼서, 그래서 훈의 전체 훈의 어떤 그 지배 계층의 일원이 됐음을 또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 바로 훈 왕실의 그 일원 이름 가운데에 돌궐계, 그러니까 튀르크 계열의 요소도 들어가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하는 거죠. 자, 훈족이 우리 4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훈족이 몽골 초원을 4세기 중반에 완전히 떠난 뒤에, 그러면 훈족이 떠난 그 몽골 초원에 누가 새로운 주역이 됐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선비족, 그 다음에 유연족, 그리고 이어서 돌궐족이 몽골 초원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나라의 영호 덕분이라는 사람이 653년에 쓴 북주의 역사서, 그러니까 중국 역사가 5세기 중반이 되면 남북조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조는 중국 한족이 양자강 이남으로 쫓겨가서 그쪽에서 일군 그 나라들을 남조라 그러고, 북쪽에 원래 중국 한족의 오리지널 그 영역이던 황하강 유역은 북쪽에서 내려온 기마민족인 선비족이 장악을 하게 되잖아요. 이 시기를 우리가 남북조 시대라 그러는데, 이 북조 시대의 역사체가 바로 이제 주서인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돌궐은 훈의 별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서 별종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 민족의 발해에 있어서 발해를 고려의 별종이다, 즉 고구려의 별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발해는 고구려의 후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돌궐은 훈의 별종이다라고 하는 중국 역사서의 기록은 돌궐이 훈의 후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결국 훈은 몽골 초원에서 사라졌지만 훈의 요인들이 언어적인 요인, 민족적인 요인들이 어디에 남아 있는 거다? 돌궐에 남아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튀르키예 또는 투르크, 터키 뭐 많이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영어로 우리가 그동안 표현했을 때 터키가 되는 거고 그 터키 민족을 이제 우리가 투르크라고 투르크 이렇게 영어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튀르크인들 스스로 그러니까 그 돌궐족 스스로는 본인을 튀르크 민족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튀르크 민족의 나라, 오늘 현대 튀르크어로 튀르크 민족의 나라가 튀르키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용어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르혼 비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르혼 비문에 이 튀르크인들, 돌궐인들 스스로 본인들을 튀르크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돌궐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은 튀르크인들 스스로 튀르크라고 불렀는데 그 튀르크라는 발음에 따라서 중국의 한족들이 중국인들이 한자로 옮겨놓은 거를 우리는 그거를 우리식으로 한자를 읽으면서 돌궐로 부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인 제가 뭐 중국어를 정확히 발음할 수 없겠습니다만 중국인들도 튀르크인들 스스로 튀르크라고 부르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한자로 적어 놓은 거고 우리는 그거를 우리식으로 돌궐이라고 읽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튀르크인들 스스로 본인들을 튀르크라고 적어 놓은 그런 비석을 우리가 오르혼 비문이라 그러는데 비석에 있는 문자 그 오르혼. 자, 오르혼 강. 그 오르혼 비석이 남아 있는 그래서 오르혼 비문을 통해서 옛날 튀르크 돌궐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알 수 있는 이 오르혼 비석의 오르혼 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튀르키예에 있을까요? 오늘날? 아니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아니면 뭐 우즈베키스탄? 아니면 몽골 초원? 어디에 있을까요? 오르혼 강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훈족의 이동 과정. 그러니까 훈이 오른쪽에 화면 오른쪽에 있는 몽골 초원에서부터 원래 훈의 그 영역인데 여기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늘색이 1차 이동, 그 다음에 주황색이 2차 이동, 그 다음에 이제 3차 이동으로 해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훈족이 몽골 초원에서부터 유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훈족의 원래 영역이 몽골 초원이라는 거죠. 그 몽골 초원에 오르혼강이 있는 거고 그 오르혼강이 바로 돌궐 민족의 기원지이기도 한 거죠. 훈족의 후예니까 당연히 몽골 초원의 오르혼강 유역이 돌궐 민족의 기원이 되는 거죠. 바로 새로운 지도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궐, 튀르크의 출발은 오늘날 몽골 수도인 몽골 공화국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그 울란바토르 옆으로 오르혼강이 흐르고 있는 거고 저 지역에 튀르크 문자로 돼 있는 비석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오리지널 원래 돌궐의 영역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몽골 국립박물관에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몽골 국립박물관을 가게 되면 이제 옛 국가들 전시실 이런 이제 전시 공간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좀 놀랄만한 그 안내 표지판을 보게 되는데 바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한글로 옮겨놨어요. 튀르키예 문화 자산 전시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튀르키예 정부에서 밑에 영어로 써 있는 내용을 보면 튀르키예 정부에서 자금을 대서 그래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몽골 국립박물관에 튀르키예 유물 전시 공간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튀르키예 정부가 자신의 그 튀르키예의 조상들이 활동했던 무대인 몽골 초원에서 발굴한 옛 선조들의 유물을 그 몽골 울란바토르 박물관에 그대로 전시할 수 있게 이렇게 자금을 대서 마련한 전시실인 거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콜테긴 비석이라고 하는 저 거대한 비석입니다. 732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것이 이제 튀르키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된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진품은 아니고 복제품입니다. 그럼 진품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품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오르혼 강에 그대로 진품은 남아있고 저도 거기는 탐방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울란바토르 국립박물관에 있는 그 복제품을 통해서 이제 우리 회원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콜테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돌골족이죠. 그래서 형인 그 빌게, 형은 빌게를 도와서 빌게를 카간, 그러니까 대칸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열심히 형을 돕다가 형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731년에 사망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카간인 빌게 그 형이 빌게 형이 그 1년 뒤에 732년에 건립해준 3.25m 크기의 비석입니다. 그래서 앞면은 튀르크 문자, 뒷면은 한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문자를 갖고 이 비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거는 8세기에 튀르크 민족이 독자적인 문자를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시절에 비록 북방의 기마 민족이지만 범한자 문화권, 즉 범중국 문화권 속에서 생활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용 중에는 한자로 당나라의 황제가 콜테긴의 죽음을 슬퍼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황제가 슬퍼할 만큼 우리 이 돌골족, 튀르크족의 영향력과 힘이 크다.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바로 콜테긴 비석에 나와 있는 튀르크 문자입니다. 732년에 쓰여진 튀르크 문자. 물론 이제 이 문자를 오늘날 튀르키예인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튀르키예인들은 로마 제국에 쓰던 라틴 문자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 20세기 초반 이후로는 라틴 문자를 쓰고 있고 지금부터 1300년 전에 튀르크 조상들은 본인들 스스로 만들었던 저런 튀르크 문자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뒷면은 보시는 것처럼 콜테긴을 중국 한자로는 고궐특근의 비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으면 한자를 써놓고 중국인들은 저렇게 발음 안 했겠죠. 콜테긴 비슷하게 발음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고궐특근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콜테긴의 비석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탁본을 떠가지고 국립박물관에 사진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저 콜테긴 비석이 돌골 문자로 되어 있는 최초의 비석일까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토뉴쿠크 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716년경에 만들어졌으니까 콜테긴 비석보다 16년 정도가 앞서는 거죠. 그럼 이 토뉴쿠크는 누구냐? 이 사람은 이제 빌게 카간, 즉 콜테긴의 형인 빌게 카간을 도와서 돌골 제국이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던 명재상입니다. 이 토뉴쿠크가. 그래서 돌골족의 재상인 토뉴쿠크가 자기 스스로 비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돌골 제국 내에서의 이 토뉴쿠크의 위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카간, 그러니까 칸 정도 돼야 저 비석을 만들 수 있는데 재상 신하이면서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토뉴쿠크의 위상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62행, 그러니까는 이 62줄의 루다가 모두 1700자로 이 비석을 이제 비석의 내용을 새겼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대목은 뭐냐면 우리 돌골 같은 튀르크 같은 유목민은 자유로워야 되고 자립을 해야 된다. 스스로 자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를 후손들에게 경계를 해요? 중국 문명 속에 있지만 중국의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된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안 된다. 그럼 우리의 독립을 잃어버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1300년 얘기지만 굉장히 귀에 와서 이렇게 잘 닿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토뉴쿠크 비석이 있고 이 토뉴쿠크가 이제 자기 비석을 만들면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권위 확보의 이제 내러티브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본인의 권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스스로를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그 지혜가 많은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서 밤낮으로 열심히 그 우리 튀르크를 위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국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위상을 확립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어요. 그리고 비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빌게 카간, 즉 토뉴쿠크 재상 시절에 그리고 동상 빌게 카간의 동생 콜테긴의 비석을 세워줬던 그 카간, 그 빌게도 죽고 그 자식들이 빌게 카간의 비석을 735년에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오르혼강 현장에 남아있는 원형 튀르크 옛 문자의 비석은 지금 3개가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인류사적으로 관심 가고 또 중요한 이제 그 문화유산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저러한 돌궐 문자의 튀르크 문자의 8세기 비석들이 광개토대왕 비석보다 앞섰을까요? 이건 뭐 좀 쉽죠, 그죠? 예. 자, 그리고 광개토대왕 비석.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국 지반에 있는 광개토대왕 비석을 이제 탐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비각을 잘 만들어서 비각 안에 저게 이제 보호돼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제가 서 있습니다만 저 뒤에 보면 그림자 같이 돼가지고 커다란 비석이 보이죠. 근데 저 내부를 이제 찍을 수는 없어요.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밖에서 유리로다가 이렇게 보는 모습에 만족을 하고 이거랑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복제품이 독립기념관에 있어요. 예, 목천 독립기념관에 동일 크기로 만들어서 이걸 두고 있습니다. 근데 높이가 6.8m, 38m. 그러니까 아까 그 오르훈광에 남아 있는 그 콜테긴 비석보다 2배가 높은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무게가 무려 38톤이나 나가고 제작 연대가 언제예요? 414년. 그러니까 광개토당이 죽고 그 아들인 장수왕이 만들어준 건데 그 오르혼강에 있는 몽골 초원에 있는 튀르크의 비석들보다 300여 년이 앞서는 겁니다. 굉장히 앞선 시기에 정말 소중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인류사 차원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동양에서는 야외에 남아있는 고대 비석 가운데서는 가장 큽니다. 이제 뜻밖의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은 그렇게 야외 비석을 크게 만든 게 없어요. 그게 좀 약간 놀라운데, 그래서 진시황 때에도 만든 비석이 박물관에 지금 남아는 있거든요. 근데 크지를 않아요.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그 비석은 고구려 광개토당 비석이 제일 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무덤이라든가 또 이런 거는 뭐 진시황의 무덤이라든가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근데 이상하게 비석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만들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개토대왕 비문은 이제 고구려의 건국 신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에 국사를 배울 때 나오는 내용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좀 국사 교육에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뭐 제가 그쪽 전문은 아닙니다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오는 거는 우리는 주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추모라고 되어 있어요. 예, 추모. 우리 추모라고 배우지 않았잖아요. 학교에서 주몽이라고 배웠던 거고. 그다음에 그 아들을 유리왕이라고 배우는데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유류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거기다가 대문신왕이라고 우리는 지금도 역사에 대문신왕을 배우지만 고구려인들 스스로는 대주류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제가 뭐 전문 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는 거는 적절하진 않겠습니다만 고구려인들 스스로 자랑스럽게 기록했던 이름대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 정도 성경만 저는 해봅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이제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 이런 거를 다루죠. 만주나 그다음에 이제 신라나 백제를 정벌했던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구체적으로 수치로서 제시해줘요. 이게 이제 또 후대에 나온 돌궐과 다른 건데 구체적으로 64개 성에 1,400개 촌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수치로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하고 신묘년 기사라는 게 있는데 저게 이제 한일 고대사의 논쟁이 많이 되는데 뭐 그걸 여기서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아보고 이제
그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은 광개토대왕 비문과 그 돌궐 비문을 우리가 비교할 때 이 능을 관리하는 의식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어떤 수묘제, 그러니까 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이런 어떤 제도들 이런 것들이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잘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하는 광개토대왕이 과연 몇 살을 살았을까요? 39살, 49살, 59살, 69살? 그 아들 장수왕은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장수왕인데 광개토대왕은 39살에 죽습니다. 좀 많이 아깝죠. 더 오래 살았으면 한국 역사가 또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만 더 광개토대왕 비와 빌개카간 비의 돌궐비와 고구려 비를 비교한다 그러면 뭐 비슷한 점들이 많죠.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 비문도 그 고구려 고씨 왕조의 어떤 신성함, 그 다음에 비석의 주인공인 광개토대왕의 왕성한 정복 활동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빌개카간은 비슷해요. 하늘이 우리 돌궐민족에 축복을 내리고 우리 돌궐민족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천명사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랑 그런 거는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 우리가 돌궐 비문에서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은 이 카간, 다시 말해서 이 대칸,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위해 싸우고 지혜롭게 통치하는 거다라고 하는 대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지혜롭게 통치한다는 것은 중국의 유교적인 전통, 중국의 왕도 정체 사상이 아마 개입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거다라고 하는 대목은 기마민족 특유의 어떤 그런 또 애민정신이나 아니면 지도자 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빌개 카간의 그 칸의 그 비석을 보면 본인의 업적뿐만 아니라 충신들, 자기 동생이나 아니면 명재상인 토뉴쿠크의 업적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비석이지만 왕의 내용만 실어주지 않고 신하의 내용까지도 같이 실어주는 이런 어떤 뭐 일종의 좀 뭐 좋게 평가한다면 포용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궐이라고 하는 나라 튀르크의 정체성을 위해서 중국에 예속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교훈. 그러니까 어차피 범한자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중국 문명권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예속되지는 말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경계의 말을 담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고 거기에는 뭐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오는 수묘제도 즉 의식적인 측면 이런 뭐 형식적인 측면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마민족 특유의 늘 말을 타고 이동해야 되고 뭐 거점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이동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뭐 무덤을 어떻게 지키거나 뭐 어쩌고 이러한 어떤 그 정착민 농경 문화에서는 그런 데서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어떤 제도적인 의식적인 그런 거는 돌궐 비석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천명 그리고 칸의 어떤 그 민족 수호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기마민족이라는 건 유목민족은 항상 자립해야 된다. 주변에 절대 예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그 돌궐이 이제 이 시간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몽골 초원을 기반으로 해 살고 있다가 수백 년 동안의 이동 과정을 거쳐서 로마 제국의 영역인 오늘날의 튀르키예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어떤 아주 오랜 기간, 수백 년의 오랜 기간의 어떤 그런 그 과정 속에서의 강력한 어떤 투쟁과 강력한 어떤 생존력 이런 거를 그 달성을 일으켰던 어떤 그 저력이랄까 힘이랄까 이런 게 그 오론강에 남아 있는 몽골촌에 남아 있는 이 튀르크 옛 비석들의 비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튀르크 유물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유물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초원지대니까 이제 사슴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금관 같은 거 보석을 상감 처리한 이런 금관 같은 유물도 보이고 요것도 봐야 되겠군요. 요게 이제 허리띠 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마민족의 유물 중에 제일 특징적인 게 바로 허리띠고 허리띠에 이 바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클 저런 것들이 유물로 많이 남아 있어요. 허리띠 자체가 가죽이니까 썩어 없어지더라도 바클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클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부여라든가 고구려라든가 이런 데 보면 바클 유물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마 민족은 아니었지만 그런 북방 초원의 어떤 기마 문화를 역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 문화 유물 가운데도 저런 바클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저런 바클은 또 그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 있는 게르만족의 유물 중에서도 로마 민족의 유물과 차별화되는 게 바로 이 허리띠의 바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북방 지역의 전형적인 유물이다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참고로 알면서 요거 보석이 박혀 있는 요 관을 우리가 한번 보고 참고로 이제 제가 여기 갔을 때가 한 10년 정도 전인데요. 제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몽골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국 분이세요?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발음이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당연히 이제 거기 탐방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네,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더니 몽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그래서 한국에 혹시 사셨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에 와본 적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한국말을 배웠다. 그러면서 이제 몽골 벌써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저 때가. 그래서 이 아주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한국어를 열심히 배운다 그러고 너무 말도 잘하고 그래서 기념사진 하나 찍었는데 뭐 노국공자하고 공민한 같은 자, 이제 돌궐 문자를 우리가 좀 더 보면 이게 이제 콜테긴 비석이라 아까 봤죠? 요거를 19세기 유럽 학자들이 처음 본 다음에는 티르크 룬 문자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서양의 학자들이. 그러면 티르크 문자는 맞는데 뒤에다가 룬 문자라는 걸 왜 이름을 지었느냐? 룬 문자라는 건 뭐냐 하면은 고대 게르만 민족이 사용하던 문자를 우리가 룬 문자라 그래요. 요게 이제 1세기에서 2세기에 로마의 라틴 문자, 그 다음에 이제 라틴 문자 이전에 있던 이탈리아 반도의 에트루리아 문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트루리아 문자나 라틴 문자 영향을 만들어서 게르만족 스스로 만든 걸 룬 문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초기 2세기, 8세기는 물론이거나 19세기까지 룬 문자가 쓰입니다. 이게 이 북유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쓰였던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덴마크 국립박물관에 가서 찍어온 건데요. 이것이 이제 천년경 게르만족의 뭐 후예 중에 한 일파라고 볼 수 있죠. 바이킹들이 쓰던 룬 문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비교를 한번 보시죠. 이게 화면 왼쪽이 이제 티르크 옛 문자고 오른쪽이 룬 문자예요. 그래서 19세기 서양 학자들이 이 티르크 문자를 발견하고서는 이 룬 문자랑 비슷하다 해서 이제 티르크 룬 문자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 문자의 계통을 보면 둘 다 페니키아 알파벳의 후예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룬 문자의 경우 페니키아 문자가 그리스 문자로 넘어가고 그리스 문자가 라틴 문자로 넘어가고 그 라틴 문자가 이제 룬 문자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돌고래 티르크 문자는 페니키아 문자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람 문자라고 있어요. 시리아 지역에. 그게 이제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 서 카르슈트 문자. 그리고 그것이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소고드 문자가 되고 그 소고드 문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티르크 옛 문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룬 문자나 그다음에 티르크 문자가 이 페니키아 문자의 계열은 맞지만 그러나 갈래 자체가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분화가 됐기 때문에 서로 영향이 있다고는 전혀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티르크 끝으로 이제 어족의 범위를 좀 보면 놀라운데요. 여기에 색으로 표현되는 화면 왼쪽의 고동색부터 화면 오른쪽에 있는 이 어떤 보라색인가요? 이쪽 계열까지, 그러니까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걸쳐서 티르크어 계열의 언어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일단 이제 오구즈어파다라는 게 돼 있는데 이게 오늘날 티르크인들이 쓰는 언어예요. 그것이 그러면 티르크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맨 서쪽 끝에 보면 왼쪽 끝에 보면 티르크가 있고 그 티르크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이란 북부 지역,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지역, 그 다음에 카스피해 건너가지고 연안 고동색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역, 그 다음에 이란의 또 북속초죠. 이쪽의 언어들을 우리가 오구즈어파라 그리고 현대 튀르키예어와 가장 비슷한 말들을 이제 우리가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위구르라고 쓰여 있는 그거의 하늘색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면 또
이게 하늘색이 보이고요. 우즈베크에. 그래서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에 있는 저 지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하늘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게 카를루커파라른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킵차커파는 이제 녹색으로, 연두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주로 이제 소련의 볼가강 유역이나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즈스탄 이쪽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킵차커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야쿠트파는 완전히 그 시베리아 아주 추운 지역의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좀 아래 몽골처럼 바로 위에 있는 건 이제 알타이 산맥 근처에 그 러시아 내 알타이 공화국이나 그 다음에 뭐 야쿠트 지역이나 해가지고 광활한 시베리아 지역으로 퍼져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시베리아 야쿠트파라고 부르고, 추바셔파라고 하는 것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볼가강에서 완전히 서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의 맨 서쪽 끝에 보이는 요것들이 이제 추바셔파다. 이렇게 이제 이 그 튀르크 언어 지역을 우리가 나누는데, 직접 오구조, 그러니까 튀르키예어이거나 튀르키예어와 지금도 많이 비슷한 형제어들은 고동색이나 이쪽 그 투르크메니스탄까지 보이는 이런 언어들인데, 저 언어를 쓰는 인구가 한 1억 1천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까지 전체 합하면은 한 1억 8천만 명에서 2억 명 정도가 튀르키예어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2억 명에 가까운 이 튀르키예어 계열의 언어들이 소통이 가능할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이 한 페이지를 정리를 하면 소통이 가능한 건 오구조파, 그러니까 색깔로 볼 때 오늘날 튀르키예 땅에서부터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여기까지는 뭐 조금만 노력하면 방언 정도 비슷해가지고 서로 그래도 소통이 가능한 이런 언어 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를루커파인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우즈베키스탄이나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북부 그리고 중국의 신장 위구르에 쓰는 요것들은 어휘와 문법이 굉장히 비슷해서 그렇다고 뭐 소통되는 건 아니지만 좀 노력을 하면은, 역시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좀 뭐 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는 뭐 이런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소통이 거의 문법 구조나 이런 거는 뭐 비슷하지만 소통은 뭐 불가한 이런 거고, 특히 이제 야쿠트어나 추바시어나 이렇게 러시아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 진짜 계열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말로 들리는 이 정도라고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튀르키예어나 우리 한국어나 다 알타이어족이라고 하는 이제 그쪽 가설에 의하면 같은 어족이잖아요. 근데 뭐 한국어나 또 튀르키예어나 알타이어 계열이긴 하지만 잘 안 통하는 것처럼 같은 튀르키예어족에 있더라도 이 1번 계열, 그러니까 오구조 계통이 아니면은 사실상은 좀 소통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 마치겠습니다.